대통령 관저 진입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호 인력들과 함께 무언가를 둘러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관저를 사실상 요새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장이 발부되자 직접 방어 상태를 점검까지 한 거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지난 3일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방부가 관저 외곽경비 부대와 관련해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를 끝까지 저지할 걸로 보이는 건 경호처 소속 약 200여 명뿐인 걸로도 취재됐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추정 영상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 정도의 남성이 무리지어 내려옵니다. 그중 한 남성이 갑자기 서더니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내려와선 가로막은 대형 버스를 가리킵니다. 이 남성,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90도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경내 모습을 담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3차 저지선 역할을 했던 관저 앞 삼거리 도로 인근입니다. 얼굴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면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좀 더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경호처 내부 분위기 다잡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나는 건재하다는 등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도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도피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동선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관저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대해선 윤 대통령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지난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에 파견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군 병력이 이번에는 체포를 막으란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방부를 취재해보니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란 입장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는 지난 3일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사병들은 대치 현장이 아닌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곤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진입을 막는 현장에 일반 사병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자신들이 지휘권을 가진 55경비단 등 군부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군 당국자는 JTBC에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력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55경비단의 본래 임무는 관저 외곽 경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되는 건 적법한 지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5경비단장 등 부대장에겐 직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호처는 이 와중에 경찰에 대통령 경호를 지원할 수 있게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까지 체포하는 초강수를 검토 중인 경찰은 같이 공범되자는 항의성 공문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경호처에 회신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는 일도 없을 거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소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통령 경호처가 한 장짜리 공문을 경찰로 보냈습니다. 경찰 101-202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한 문장이
사실상 공문의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준비 중인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함께 막아달란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는 협의하여 경호 인력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지휘하거나 지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수사 중입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라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며 경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을 수사 중인 경찰도 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성 공문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찰 101 경비단에게 관저 경호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1 경비단은 이 같은 경호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호처는 경찰 22 경호대에도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2 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 마지막 체포 저지조가 되는 셈인데 저희 취재 결과 현재 관저에 집결시켜놓은 경호관은 200명 안팎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은 7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직 대통령 경호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사정에 밝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현재 관저에 있는 경호관들은 200명 안팎인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시도 때 관저를 둘러쌌던 200여 명이 사실상 전부란 겁니다. 게다가 이들 일선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불법 체포 저지를 이어가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주어진 임무를 직업 윤리에 따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호관들이 고충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경호처 수뇌부 속 김용현 라인 때문이란 불만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같이 근무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경비하던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김 전 장관과 각별한 사이였고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경호처에서 주관한 경호무술 시범 행사도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행사는 청와대 연무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육군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군인까지 동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과 박종준 경호처장은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전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되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오늘 공개된 영상부터 보죠. 걸음걸이 같은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지난 14일 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2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영상 속에서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우선 경호 대상자로서 경호처의 의견을 개진은 할 수는 있어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호처에게 지시할 권한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에 직접적인 지시를 만약 내렸다면 원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영상을 촬영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죠.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은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또 보호한 시설이라면서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권력의 이 충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JTBC는 언론으로서 취재 보도하는 건 의무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또 대비에 나서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경호처의 직무유기라고 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영장 집행 당시에 군과 경찰의 이 비협조로 1, 2차 저지선이 쉽게 떠뚫렸기 때문에 이번엔 최대한 경호처 인력을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 현재 경호처 정원이 7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직을 제외하고 또 최상무 권한대행과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까지 다 포함된 숫자인데 이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요. 근데 경찰이 이를 압도할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걸 경호처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경호처 수뇌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직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처장은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윤 대통령과 직접 기획한 인물입니다. 네. 재직 시절에 이른바 입틀막 경호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그 밑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 또 김신 가족부장까지 이들이 이른바 김여사 핵심 라인이다.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등 이들이 앞장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입장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건 경호처 수뇌부가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잖아요. 대통령 꼭 지키겠다는 수뇌부와 이들의 또 입장,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네. 자괴감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일선 직원들은 직업 윤리 때문에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괴로워한다. 차라리 윤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해줬으면 이런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조차도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결국 이 법적 책임도 개개인별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한 여권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만큼 이 경호처 직원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나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강희연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2차 체포 집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긴 30일 이상일 걸로 전망이 되고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장님 언제 하세요?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극비에 붙인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주일이란 유효기간을 미리 공개해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 정도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불이타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혀 예상 못한 급습을 뜻하는 단어로 종종 쓰이는데 이번 집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은 오는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는 10일 3차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부응한 박 처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공조본이 2차 집행 현장에서 체포할 명분이 생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점을 집행의 기점으로 잡을 거란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때 공수처와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뛰어가는데 공수처는 뒤처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이번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3일 아침, 1군의 경찰이 뛰어올라가며 동선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작전 수행에 대해 경찰은 앞서 뛰어가는데 공수처는 뒤처져 있었다며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자고 건의하자 공수처가 반대한 사실도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선 이번 집행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의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불시에 집행에 들어가되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경호처의 핵심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수뇌부가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조수사본부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현장에서 경호처를 압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뿐 아니라 군 출신의 특공대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안다면서도 유혈 사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기동대는 전국 기준 약 4,000명이고 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2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내란 사태 행동대장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3명의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벌인 일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눈물까지 흘린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들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식으로 혼자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3명의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군인이라 직접 소개할 만큼 계엄의 주축이었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도 직접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국회 상황 문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전혀 다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령관들은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을 내세워 오염된 진술일 수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령관들의 눈물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던 걸 후회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령관들 역시 본인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다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 수뇌부까지 물갈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장군인 여사령관이 합참의장 등 이른바 포스타들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건데 윤 대통령 충성파로 채우려 했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5명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그 무렵에 작성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기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군 최고위급을 교체해 새로운 진용을 꾸려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교체 대상까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사령관보다 모두 한 계급 위인 별 4개 대장들입니다.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에는 사성장군이 7명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 지휘부를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재편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명단 속 인물들은 비상계엄에서 별다른 역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과 관련 군사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 사령관 측은 군 수뇌부를 교체하지 않는 한 모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던 근거란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란 사태를 벌인 군인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들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조혜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세 사람이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이라 할 수 있는데 모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이 3명의 사령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은 앞서 보도로 보신 것처럼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등 이 사성 장군에 대한 판을 다시 짜려고 했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네.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대통령 말만 믿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후회가 담긴 눈물이 아닐지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1, 2인자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건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 측이 혼자만 빠져나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짚어보면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령관들의 진술이 드러나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알려지고 있으니까 본인은 관저 안으로 숨어들고 또 밖으로는 변호사를 내세워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령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변호사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술들이 또 바뀌고 점점 더 세지고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 진술이 바뀐다.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또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이 관저 집회 단상에 올라서 큰절까지 하면서 대통령 말을 전했던 그 석동현 변호사는 더 믿기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사령관들이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배신감이 상당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랐던 군인들이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경호처 지휘부도 윤 대통령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호처 지휘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면서 차벽을 세우고 또 철조망까지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시도 때는 사병까지 동원해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아예 수사기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경호처장과 차장은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다음 체포 시도가 있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줄줄이 더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와 또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게는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번에 사령관들과의 선을 그은 것처럼 내 지시가 아니었다. 이렇게 또 경호처 수뇌부까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 지휘부들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여인영 사령관이 어떤 상황인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면, 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가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야말로 법원, 수사기관, 영장 종류까지 쇼핑하듯 고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심사에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다음 날 협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난 법원의 관할 문제를 따지며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을 거부하는 건 앞서 체포영장처럼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횟수와 관계없이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경우와 신변이 해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탄핵 심판 방어권을 들어 체포와 구속을 피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도피설은 악의적인 소문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어제 저녁에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란 말을 적반하장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2차 체포 시도 때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가 나선다면 그게 내란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는 건 보다 강경해질 2차 체포 과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망신주기라며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투입을 놓고는 발끈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도 체포를 피하면서 되레 경찰을 향해 내란이란 단어를 꺼낸 겁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 체포에 대응하는 건 1차 때와 다른 강도 높은 체포 작전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오늘은 갑자기 변호사 선임계를 들고 공수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선임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체포영장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조사를 거부한 건 수사기관 탓으로 검찰이 먼저 소환을 시작하니까 경쟁적으로 공수처, 경찰이 소환을 중독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기관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체포에 응하지 않는 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관할 문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진행한 2차, 3차 출석 통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헌법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경찰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수사기관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걸 문제 삼으며 헌재가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검사에 임용돼 서울 고등법원 판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변호인 주장은 이 내란죄 얘기가 거의 한 80% 된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엔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의 뒤를 따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석기 의원과 인터폴 총재 출신 김종양 의원이 들어갑니다. 8명 중 6명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과도한 협조나 정치 편향성에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무효인데 왜 집행하려 했느냐며 훗날을 생각하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나온 국민의힘 의원 44명 중 판검사, 경찰 출신 의원은 11명이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광훈 씨와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역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 관저 앞으로 모이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지역 청년위원장들이 실제로 모였고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유튜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방의원들 빨리 튀어나와. 지방의원들아 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들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단 하나하나 까면서 내가 니들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오후가 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엔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전현직 청년위원장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뒤 무대에 올라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힘 지도부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돼.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지난 6일 새벽 전광훈 씨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한동훈에게 눈치 보느라고 여기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니들이 공천 반납 두고 보란 말이야.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담하지 않는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헐뜯기도 합니다. 조경태, 야 이 육선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이제 정치 세면 끝났어 이 안철수, 야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극우, 극렬 지지층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선동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로 외쳐댑니까? 왜 함성을 지릅니까? 저분들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앞서 보신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수시로 연설하면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도 성향의 수도권 중진인 자신이 대통령 관저를 찾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든지 또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든지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대통령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윤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국물의원들 다 나와라 좀 해주있어.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나와야 찍어주지요. 지지자들은 맨 처음 찾아온 여당 의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과 또 희망. 윤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3일과 6일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이 관저 안에까지 들릴 정도,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사이 단 이틀 관저 앞에 나가지 않은 날은 각각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 보수 집회에 나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는 소식에 관저 앞 지지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백골단을 본딴 체포 저지 조직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산 기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 앞쪽 집회 현장의 인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약 8천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 단체들의 총집결령이 또다시 내려진 겁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부터 서로 핫팩과 방한용품을 나눠받고 저녁에 배치될 난방버스 위치를 미리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체포영장을 두고 일찍부터 밤샘 집회까지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현장이 과열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른바 백골단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강도 높은 체포 작전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면서 지지자들도 더 강하게 결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는 체포를 막겠다며 일명 백골단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이 8, 90년대 흰색 헬멧을 쓰고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경찰 백골단을 그대로 따라한 민병대를 조직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런 지지자들을 응원하고 추켜 세우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저 경비 태세도 더 강화됐죠? 네, 경호처는 더 강한 경계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벽과 철조망에 이어서 오늘은 쇠사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관저로 향하는 도로 철문에 쇠사슬을 추가로 칭칭 감아두면서 공고한 요새로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관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아직까지 다행히도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김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부 장관직을 임명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월권이라고 반발하더니 이제는 장관 인사를 안 한다고 문제 삼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선 헌정수호를 이유로 들더니 이번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내세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비판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비롯해 야권이 주도한 8개 법안을 두고선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유리한 것만 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을 향해 권한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제 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의 일부입니다.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인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 일부를 사실상 택한 겁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에 속하는 영역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 등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국 TV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게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다는 규정 위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에서 실시한 22대 총선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묻더니 마지막 문항으로 양산시 발전을 위해 힘있는 4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양산시 을에는 4선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출마해 재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여심위는 지난해 4월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측이 여론조사 공표 직전 해당 문항을 삭제해 준수 촉구 조치에 그쳤습니다. 특정 후보 한 명의 그 이력만을 읽어준 게 되는 거니까 신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에도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구성을 해야 맞고요. 또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도 중앙여심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를 접촉 실패로 분류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친윤 성향의 유튜버 고성국 TV의 의뢰로 실시됐는데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22대 총선 문항 등을 물었습니다. 여심위는 경고 조치는 위법성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누적 시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오늘 재표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 찬성파 의원들을 찾아가서 특검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는 압박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가결까진 2표가 부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다시 제2표결 끝에 폐기됐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4표가 부족해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뜻을 밝힌 의원들을 따로 찾아가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연 그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권 원내대표의 이런 압박에도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발생한 겁니다. 특검에 찬성 표결 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이제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일단 뭐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여당도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다음번엔 가결로 답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보완해 계속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에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하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입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을 전면 부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발 논란도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자신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려 내통 논란을 초래했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기 전날은 지난 5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수본을 찾아 영장 재집행을 촉구한 날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국수본부장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과감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후배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불법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다라는 연락책입니까?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걸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던 중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 한 반년하고 스스로 한 대법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내일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박 전 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동안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연수 동안 쓴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최상병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작전 통제권이 연구 주제였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무죄 논리를 세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넉 달 뒤 정책 연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논란은 거셌습니다. 세금으로 500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임 전 사단장이 1년간 쓴 정책 연수 보고서의 주제는 작전 통제권. 작전 통제권 전환 후 안전한 부대 육성을 위한 제언이 부제로 달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지도하고 지시는 뭐가 다릅니까? 작전 통제는 작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실제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엔 해병대가 아닌 작전 통제부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단체 카톡방에 공보 활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것과 대대장들 대화방에 사단장 지시사항이 올라온 게 문제가 됐는데 임 전 사단장은 보고서에 카톡으로 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휘가 전달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기 범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내용의 연구로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과 연수보고서 내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별도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연구 결과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일 뿐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내일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단장의 과거 발언들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일 항명 혐의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계속 적법 방식이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 전 사령관에게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초기엔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으면 그에 따랐을 거라고 주장했으면서 나중엔 불법적인 명령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시대양심처럼 언동한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일관되게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는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 다만 장관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건 명백히 위법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일관된 입장이죠.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내일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인 때문에 진상을 모르던 국민들이 미망에서 깨어날 거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유죄 선고에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본조사 결과를 뒤늦게 내놨는데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해 논란이라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취재해보니 김 여사가 이 결과를 안 받으려고 2번이나 수취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논문 표절 검증 결과를 통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알렸는데 김 여사 측은 우편은 모두 반송했습니다. 이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당사자가 송달을 2번 거부한 상태라며 사실상 수취할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본조사 결과를 3번째 발송할 예정입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해도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엔 김 여사가 이의 신청을 원한다면 30일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표절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결과를 좀 공표하는 게 학교의 신뢰를 위해서 또 좀 후배들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대는 2022년 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3년 가까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가 6일로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낼 경우 최장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당정은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연휴 사흘에다 임시 공휴일과 주말까지 붙이면 연속으로 6일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인인 경우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까지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 쉴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가족여행 하와이로 가기로 해서 여행도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가족들 만나러 시간도 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서 일단 아무래도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이 틀어지는 것도 있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립니다. 관광지 주변은 특수가 생기지만 사무실 상권은 정반대입니다. 오피스 상권 같은 데는 좀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있어요. 오히려 타격을 입는 업 사실은 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해당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높은 물가에 소비 여력이 떨어진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긍정적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내란 사태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례적으로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심리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곱창 가게. 단체 예약이 실종되면서 9시만 되면 가게가 텅텅 빕니다. 작년에도 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아니고 9시 되면 손님이 끊어져 버려요. 일단 사람부터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도 한산해졌습니다. 오른 체감 물가 탓에 소비자들도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그저께는 3만 원, 어제는 7만 원. 계속 줄어요, 계속. 자꾸 이 장사한다고 빚만 지는 거야. 집세 줘야지, 못 줘야지. 얼어붙은 내수에 12.3 내란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처음으로 이런 정치 상황까지 반영한 이달 경제 동향을 내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경제 심리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반면 이번엔 내란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2016년 탄핵 전국과 비교해보면 금융시장의 지표의 동요는 좀 제한적입니다만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지난해 내수 부진, 내수 회복 제약 등의 표현 대신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음을 냈습니다. 탄핵 정국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많은 눈이 쏟아진 충청과 호남 지역은 폭설과 한파,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날이 어두워지면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여의도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절로 빨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저희가 중계에 앞서서 퇴근길 시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파특보라고 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춥다고 해가지고 목도리 하나 구매했는데 그거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밤새 추워지면서 내일 아침에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서울엔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이틀 연속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강력한 한파에 서울시는 수도관이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수도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고 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9시부터 밤 9시부터 강원과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 동부, 충북과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엔 한파 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그 외 중부지방과 경북 그리고 전북 내륙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5에서 6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남쪽의 폭설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전북 무주에는 최대 7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또 충남 논산과 서천, 전북 순창에도 10cm 넘는 눈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과 또 전북 남부 내륙에는 30cm 이상, 광주와 전남 북부, 충남 남부 서해안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라 이 피해도 걱정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2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까지 전국에서 총 134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 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체온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한파특보가 내려졌을 때에 이 한랭 질환자의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강력한 한파가 지속될 것이다 보니까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계엄과 폭탄.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후부터 계엄을 자주 부쩍 언급했다는 사실이 일본 아사히 신문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전직 장관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대패한 뒤에 계엄을 입에 자주 올렸고 주량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주량 관련해서 맥주와 소주를 함께 꽉 채워서 폭탄주 20잔을 들이켰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계엄과 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에까지 이런 뉴스가 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생각한 거는 12월 3일 직전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자, 4월 총선 직후에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과 술자리에서 부정선거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한 6월에도 안가에서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장관 등과 소맥 회동을 하면서 계엄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물론 이 보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음주 문제는 어떤 가벼운 뒷얘기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번 불법 계엄과 12.3 내란 사태의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술과 관련한 얘기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술 마실 수 있죠. 근데 술 마시면서 야당이랄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모여서 계엄에 모의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윤 대통령이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많은 여러 정치인들의 예상과 달리 몇 주째 금주 중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고생이 하지만 많은 걸 알면은 스스로 관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서 보도해드렸지만 경호처가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네. 바가 있었죠. 근데 현재 이 경호처의 수뇌부들과 이 수뇌부들이 충성파가 된 것도 이 술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 지금 사실상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필요하면 같이 술도 대작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가깝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친구 아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절친 60년 지기로 알려졌죠.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오늘 자신의 네. SNS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긴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친구 관계에 대해 후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대목 하나 가져갔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서에 발맞춰서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그런 모습에 이 교수 자신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자신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수십 년 절친도 몰랐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교수의 아버지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토로도 알려져 있었죠. 네. 하지만 2023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시 사실상
윤 대통령을 손절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12.3 내란 사태로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 교수마저도 친구의 본 모습을 보고 절교를 선언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말 나온 김에 이종찬 광복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탓인데 한편에선 지금이 바닥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성공할 거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1조 원 넘게 밑돈 겁니다. 반도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던 3분기보다 더 나빠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력인 반도체 부분 침체입니다. 중국산 범용 D램이 대거 풀리면서 값이 떨어진 데다 고부가 가치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은 여전히 성능 테스트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00조 800억 원으로 2년 만에 300조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왔지 않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납품 여부도 관건입니다. 미국 CES에 참석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가 HBM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면서도 성공할 거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CES를 찾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실적에 대해 한 발짝 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179명이 목숨을 잃은 여객기 참사, 어느새 10하루째입니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러 떠나면서 공항은 텅 빈 상태가 됐지만 그럼에도 추모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노력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눈이 내립니다. 기체를 살펴보던 현장 관계자들이 작업을 멈춥니다. 오늘로 사고 10흘째입니다. 무안 현장에 눈이 내렸다가 지금은 그쳤습니다. 비행기 꼬리는 방수포로 덮인 상태입니다. 희생자 179명의 시신은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 1층에 빼곡했던 유가족 쉼터 텐트는 모두 치웠습니다. 유족은 장례를 치르느라 잠시 공항을 떠났고 유류품 700여 점만 남았습니다. 참사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 쓸쓸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항 근처를 지키는 버스 한 대가 보입니다. 사고 다음 날 무안공항 입구에 위치한 버스입니다. 마음을 상담한다고 적혔습니다. 유족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전문 요원들은 지금까지 100명 넘는 유족을 만났습니다. 검안 검시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전문 요원이 한 명씩 따라 들어가서 그 유가족들의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좀 다독여주고 위로의 방식도 다양한 것 같아요. 많은 말을 건네기보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옆에 내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자리 지켜주고. 텅 빈 공항을 채우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찾는 추모객들입니다. 운전해서 왔습니다. 어제 여기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좀 보고 3시간, 4시간 운전하셨을 텐데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일 때문에 이제 새벽 그 깜깜한 길에 왔었거든요. 서울에서 눈이 안 오다가 오는 길에 눈이 엄청 왔어요. 착잡하고 슬픈 감정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상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뭐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그런 거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거 항상 마음속에 갖고 기억하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지속적인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와보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너무 늦게 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사고에 대해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살았으면. 참사 현장이 보이는 철조망. 나비 넥타이와 면사포가 걸렸습니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글도 적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신혼부부를 추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상담한 의사는 함께 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은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혹은 그나마 뭐 마지막 통화를 못 받았다라든가 전문가로서 개입을 하고 나름의 공감을 하지만 사실 당사자의 고통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함께 한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 뭔가 회복하고 또 앞으로 걸어나갈 힘을 주는데, 그래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만큼이나 돈 없는 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거는 분열되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 남은 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해서 일상으로 회복하길 기대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과 열흘 전 벌어진 일인데 자칫 쉽게 잊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젠 마음에 묻으라는 말보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더 기억하겠다는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1차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엔 종이 한 장이 나붙었습니다. 법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를 중단시킨 건데요. 대한체육회장 선거 역시 불공정 이슈가 떠오르며 법적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입구에는 선거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임시처분이 붙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 등 축구협회가 절차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어떠한 공정과 투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협회는 일단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선거인단 추천부터 다시 할지, 선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정리할지 하루 이틀 안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던 허정무 전 감독도 자칫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회장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7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13일 이후가 되면 허 전 감독은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다음 주 치러질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전국 2,400명의 대의원이 서울올림픽공원에 모여서 150분 안에 투표를 마쳐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체육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네들 집행부 세력들이 투표하기 유리한 목적으로 서울에다가 특정 시간에 와야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투표죠. 축구협회도 대한체육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도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고 있느냐의 문제로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강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강한 바람도 더해져 체감온도는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동파사고 대비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오늘 밤에는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내일도 추가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쪽 곳곳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눈발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7도로 날이 무척이나 춥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7도로 오늘 아침 기온보다도 낮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는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